22. 폭우는 오래 계속되지 않았다. 브론스키가 콜야스카의 맨 말을 전속력으로 몰며 고삐 없이 진창길을 달리는 결말들을 이끌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해는 다시 얼굴을 내밀고 큰 길 양쪽에 늘어선 별장의 지붕과 정원의 보리숲 고목들은 촉촉한 반짝임을 빛내고 나무가지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지붕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내렸다. 이 소나기 때문에 경마장이 엉망이 됐을 거라는 생각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졌고 지금 그는 이 빛 때문에 틀림없이 집에 그녀만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기뻐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얼마 전 온천에서 돌아온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이곳으로 아직 거처를 옮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녀만을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브론스키는 늘 그랬듯이 남들의 이목을 끌지 않기 위해 다리를 건너기 전 콜야스카에서 내려 그녀의 집까지 걸어갔다. 그는 길에서 현관으로 곧장 가지 않고 안마당으로 들어갔다. 주인 나리는 오셨나? 그가 정원사에게 물었다. 아니요, 마님은 계십니다. 현관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곳에 사람이 있으니 문을 열어줄 겁니다. 정원사가 대답했다. 아니야, 정원 쪽으로 들어가지. 그녀가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한 브론스키는 그녀 앞에 불쑥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다. 그는 오늘 그녀를 찾아오겠다고 약속하지 않았고 그녀도 분명 그가 경기를 앞두고 찾아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할 것이다. 그는 군도를 꽉 누르고 꽃이 늘어선 보도의 모래를 조심스레 밟으며 정원으로 난 테라스 쪽으로 걸어갔다. 지금 브론스키는 이곳으로 찾아오는 도중에 생각한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는 오직 한 가지만을 이제 곧 상상 속의 그녀가 아니라 현실 속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그녀의 모습 전체를 보게 된다는 것만을 생각했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완만한 테라스 계단을 발점체로 꾹꾹 밟고 올라가면서 문득 자신이 늘 잊고 있었던 그와 그녀의 관계에서 가장 괴로운 측면을 이룬 것, 즉 그가 보기에 무언가를 캐 묻는 듯하고 저기에 찬 시선을 지닌 그녀의 아들을 떠올렸다. 이 소년은 그 누구보다도 그들의 관계에 방해가 되었다. 소년이 있으면 브론스키도 안나도 사람들 앞에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년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암시로라도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이 일에 대해 서로 의논한 적은 없지만 상황이 저절로 그렇게 되었다. 이 소년을 속이는 일이 그들에게 수치스럽게 느껴졌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소년 앞에서 단순한 지인인 양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이런 조심스러움에도 브론스키는 종종 자신을 향한 소년의 주의 깊고 의욕에 찬 시선을 느꼈으며 자신을 대하는 소년의 태도에서 기묘한 어색함, 때로는 상냥하게 굴고 때로는 차갑고도 소심하게 구는 변덕스러움을 발견했다. 마치 소년은 이 남자와 자기 어머니 사이에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느낀 것 같았다. 사실 소년은 자기로서는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소년도 이 남자에게 어떤 감정을 품어야 할지 분명히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감정의 발현을 감지하는 아이 특유의 예민함으로 소년은 아버지와 가정교사와 부모가 모두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아무 말 하지는 않지만 정오와 두려움의 눈길로 그를 바라본다는 것, 그런데도 어머니는 그를 가장 친한 친구처럼 바라본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 남자는 누굴까? 저 남자를 어떻게 해야 좋지? 내가 이런 걸 모른다면 그건 내 잘못이야. 어쩌면 내가 멍청하거나 나쁜 아이라서 그런지도 몰라. 아이는 생각했다. 브론스키는 그토록 짓누르던 소년의 주의 깊고 캐 묻는 듯하고 때로 적이마저 풍기던 표정, 그리고 어색하고 변덕스러운 태도는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이 소년의 존재는 늘 브론스키의 마음속에 그가 최근에 경험한 원인 모를 기묘한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이 소년의 존재는 브론스키와 안나의 마음속에 자신들이 지금 빠른 속도로 나아가는 방향이 가야 할 방향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 하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매 순간 가야 할 방향에서 점점 더 먼 곳으로 향하는 배를 멈출 수 없다는 것. 이런 어긋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결국 파멸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나침판을 통해 깨닫는 항해자의 심정을 불러일으켰다. 순진한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이 아이는
그 두 사람이 알면서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나침판이었다. 이번에는 집에 세로자가 없었다. 그녀는 완벽히 혼자 테라스에 앉아서 산책을 나갔다 비를 만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을 찾아오라며 하인 한 명과 하녀 한 명을 내보내고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넓게 술을 놓은 흰 옷차림의 그녀는 테라스 한 구석의 꽃송이들 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머리칼이 검고 곱슬곱슬한 머리를 숙인 채 그녀는 난간에 세우던 차가운 물뿌리개에 이마를 대고서 그에게 너무나 친숙한 반지들을 낀 아름다운 두 손으로 물뿌리개를 잡고 있었다. 그녀의 윤곽 전체와 머리와 목덜미와 팔의 아름다움은 매번 마치 뜻밖의 모습을 보는 양 브론스키를 놀라게 했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황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디려나 하는 순간 그녀는 벌써 그의 접근을 눈치채고 물뿌리개를 밀치더니 그가 있는 쪽으로 빨갛게 물든 얼굴을 돌렸다. 무슨 일 있어요? 어디 아파요?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프랑스어로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발코니 문을 쳐다보며 얼굴을 붉혔다.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아야 한다고 느낄 때면 늘 얼굴을 붉혔다. 아니에요. 난 건강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가 내민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난 생각도 못했어요. 당신이 세상에 손이 이렇게 차다니. 그가 말했다. 당신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 혼자 세로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세로자는 산책을 나갔죠. 사람들이 이리로 올 거예요. 그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녀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이렇게 온 나를 용서해요. 하지만 단 하루도 당신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그는 늘 그랬듯이 프랑스어로 계속 말했다. 그것은 러시아어로 참을 수 없을 만큼 차가운 B라는 호칭과 위험하기 짝이 없는 T라는 호칭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여기 밑에 설명이 있습니다. 러시아어에서는 상대방을 정중히 칭하는 B라는 호칭과 상대방을 친근하게 부르는 T라는 호칭이 있다. 우리말은 상황에 따라 존대어로도 충분히 상대에 대한 친근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B와 T를 우리말로 당신과 혹은 너라고 칭하고 각각의 호칭에 따라 존대어와 평어로 문장을 번역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옮기니는 문장 전체의 어조를 통해 거리감이나 친밀감을 표현하고자 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용서를 구해요? 난 너무 기뻐요. 하지만 몸이 좀 안 좋거나 뭔가 괴로운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는 그녀의 손을 놓아주지 않고 그녀 위로 몸을 숙이며 말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언제나 똑같은 생각이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진실이었다. 언제 어느 때든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면 그녀는 틀림없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이다. 오직 한 가지, 자신의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라고. 그가 그녀를 만나러 온 이 순간에도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 가령 베시에게는 이 설명이 있습니다. 관로 안에. 그녀는 사교계의 눈을 피해 베시와 투시케비치의 은밀한 관계를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가령 베시에게는 너무나 쉬워 보이는 그 모든 일이 왜 그녀에게는 그토록 괴로운 걸까 하고 생각했다. 오늘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그녀를 유난히 괴롭혔다. 그녀는 그에게 경마에 대해 물었다. 그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알고는 그녀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지극히 담백한 어조로 경마의 준비 상황을 세세히 들려주기 시작했다. 말할까 말하지 말까. 그녀는 그의 평온하고 부드러운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데다 경마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어. 그러니 이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테고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도 전혀 깨닫지 못할 거야. 그런데 당신은 내가 들어왔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야기를 하다 말고 불쑥 이렇게 말했다. 자, 말해봐요. 그녀는 대답 없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긴 속눈썹 아래의 반짝이는 눈동자로 의아하다는 듯 그를 흘낏 쳐다보았다. 낙엽을 만지작거리던 그녀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그는 그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그녀의 마음을 그토록 사로잡던 복종과 노예 같은 충직함이 떠올랐다. 분명 무슨 일이 있었군요. 당신에게 내가 함께 나누지 못한 슬픔이 있다는 걸 알면서 내가 어떻게 단 한순간이라도 편안할 수 있겠어요? 말해줘요, 제발. 그는 애원하듯 거듭해서 말했다. 그래, 만약 이 남자가 이 일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난 이 남자를 용서할 수 없을 거야. 말하지 않는 편이 좋아.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시험해야 하지? 그녀는 여전히 그를 쳐다보면서 나무잎을 집은 쥔 자신의 손이 점점 더 심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제발!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말해요? 네, 그럼요. 나 임신했어요. 그녀가 나직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나무잎이 더욱 심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지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입을 다물고는 그녀의 손을 놓고 고개를 숙였다. 그래, 그는 이 사건의 의미를 모두 이해했어. 이렇게 생각한 그녀는 그에게 고마워하며 그의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그가 이 소식의 의미를 여성이 그녀가 이해하듯 그렇게 이해했다고 생각한 것은 그녀의 실수였다. 이 소식을 듣자 그는 종종 자신을 엄습하던 누군가에 대한 그 기묘한 혐오감이 10배나 강한 힘으로 발작처럼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제야 그가 갈구하던 위치가 닥쳤다는 것, 더 이상 남편을 속일 수 없게 되었다는 것, 어떻게든 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끝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외에도 그녀의 흥분이 그에게 육체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그는 상냥하고 순종적인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춘 후 자리에서 일어나 말없이 테라스를 거닐었다. 그래요.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며 단호하게 말했다. 나도 당신도 우리의 관계를 장난으로 생각한 적 없어요. 이제 우리의 운명이 정해졌군요. 우리는 끝내야만 해요.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짓에서 끝낸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끝낸다는 거죠, 알렉세이?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는 이제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의 얼굴이 부드러운 미소로 빛났다. 남편을 떠나 우리의 삶을 결합해야죠. 우리의 삶은 이미 이렇게 결합되어 있잖아요. 그녀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맞아요. 하지만 완전히 결합해야 해요. 하지만 어떻게? 알렉세이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자신의 처지에 서글픈 조소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있을까요? 정말 내가 내 남편의 아내가 아닐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이든 벗어날 길이 있기 마련이죠. 결정을 내려야 해요. 그가 말했다. 어떤 상황이든 당신이 처해 있는 상태보다는 낫겠지만 난 당신이 사교계, 아들, 남편 이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잘 알아요. 남편에 대해서만은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솔직한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그를 몰라요. 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당신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는군. 난 당신을 알아. 당신은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걸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의 얼굴에 새빨간 홍조가 떠올랐다. 그러더니 뺨, 이마, 목까지 붉게 물들고 수치심에 젖은 눈물이 그녀의 눈동자에 차올랐다. 이제 그 사람 이야기는 그만해요. 23. 비록 지금처럼 단호하지는 않았지만 브론스키는 그녀에게 자신의 처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이미 여러 차례 시도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지금 그녀가 그 요청에 답한 것처럼 피상적이고 가벼운 의견에 부딪히곤 했다. 마치 그 속에는 그녀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다.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마치 그녀는 진짜 안나는 그녀 안에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그에게 낯설고 생경한 다른 여자, 그가 사랑할 수 없고 그를 두렵게 하는 그 여자, 그에게 저항하는 그 여자가 나타나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오늘 그는 모든 것을 말해버려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알든 모르든 브론스키는 평소에 의연하고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그가 알든 모르든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당신은 이런 상태로 있을 수 없어요. 특히 지금은. 그럼 당신이 생각하기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가벼운 조소가 어린 말투로 물었다. 그가 자신의 임신을 가볍게 받아들이지는 않을까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녀가 지금은 그가 이 일에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자 화를 냈다. 그에게 모든 걸 말하고 그를 떠나요. 정말 좋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아요? 이제 모든 걸 말하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상냥하던 그녀의 눈에서 악의의 찬빛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래, 당신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 남자와 죄악의 관계를 맺었단 말이요? 관로 속에 설명이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흉내내며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가 그랬던 것처럼 죄악이라는 단어를 힘주어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남자와 죄악의 관계를 맺었단 말이요? 난 당신에게 그것이 종교와 사회와 가정의 관계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경고한 적이 있어.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았지. 난 이제 와서 내 이름이 치욕당하도록 할 수는 없어. 내 아들도. 그녀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을 두고 우스갯소리를 할 수는 없었다. 내 이름이 치욕당하도록 이런 식으로 몇 마디 더 늘어놓겠죠. 그녀는 덧붙였다. 대체로 그는 정치가다운 태도로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날 놓아줄 수 없다고. 하지만 추문을 막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요.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을 침착하고 치밀하게 실행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기계거든요. 더욱이 화가 날 때면 사악한 기계가 되어버리죠.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녀는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생김새, 말하는 태도, 성격 등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떠올리며 자신이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든 단점을 비난했고 자신을 그의 앞에 죄인으로 서게 만든 그 끔찍한 결점들을 조금도 용서하려 들지 않았다. 하지만 안나, 브론스키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간절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에게 말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대로 따라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망이라도 칠 건가요? 도망가는 게 어땠어요? 난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눈에는 당신이 괴로워하는 게 보여요. 그래요. 도망간다고 쳐요. 그럼 난 당신의 정부가 되겠군요. 그녀가 표독스럽게 말했다. 안나. 그는 부드럽게 나무라듯 말했다. 그래요. 그녀는 계속했다. 난 당신의 정부가 되어 모든 사람을 파멸시키고 말 거예요. 그녀는 또 아들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말만큼은 도저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다. 브론스키는 강인하고 정직한 성품을 가진 그녀가 어째서 이 거짓된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그 주요한 원인이 그녀가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이 아들이라는 단어 때문이라고는 짐작도 못했다. 아들을 생각하면, 훗날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어머니에게 보일 태도를 생각하면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기는커녕 어느 여자들처럼 모든 것을 예전 그대로 두기 위해 아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무서운 문제를 잊기 위해 이 무서운 문제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제정 러시아에서는 교회 재판소가 이혼을 인가하긴 했지만 이혼을 인가받기는 어려웠다. 배우자의 부정으로 명예의 상처를 입은 쪽만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고 부정을 저지른 쪽은 자녀의 양육권과 재혼할 권리를 박탈당했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어떻게 될까는 무서운 문제. 방금 말한 그 문제를 잊기 위해 그릇된 판단과 말로 자신을 안심시키려고만 하고 있었다. 부탁해요. 이렇게 애원할게요. 갑자기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진심 어린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얘기를 꺼내지 말아요. 하지만 안나, 절대로 내게 맡겨요. 내 처지가 얼마나 저열하고 끔찍한지 나도 잘 알아요. 하지만 이건 당신이 생각하듯 그렇게 간단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일에 다시는 이야기하지 말아요. 약속할 거죠? 아니, 약속해요. 뭐든 약속하죠. 하지만 난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특히 당신의 말을 듣고 난 뒤로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내 마음도 편안해질 수 없어요. 나 말이에요.
그녀가 되풀이했다. 그래요. 난 이따금 괴로워요. 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지나갈 거예요. 당신이 이 문제를 꺼내지만 않으면 나도 괴롭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가 말했다. 나도 알아요. 그녀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처럼 정직한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래서 당신이 불쌍해요. 난 때때로 당신이 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나도 지금 당신과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그가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나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었을까? 난 당신이 불행하다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불행하다고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환희에 찬 미소를 지으며 그를 쳐다보았다. 난 말이죠. 굶주려 있다가 먹을 걸 얻은 사람과도 같아요. 어쩌면 그 사람은 추울지도 몰라요. 옷도 너덜너덜하고 수치스러울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아요. 내가 불행하냐고요? 아니요. 이게 나의 행복인걸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자 재빨리 테라스로 시선을 던지며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에게 익숙한 불꽃으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반지로 덮인 아름다운 두 손을 재빨리 들어올려 그의 머리를 잡고 찬찬히 그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머금으며 입술을 살짝 벌린 채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내밀고서 재빨리 그의 입술과 두 눈에 키스하고는 그를 밀었다. 그녀는 자리를 뜨려 했지만 그가 그녀를 붙잡았다. 언제? 그가 그녀를 뜨거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오늘 밤 1시. 그녀는 이렇게 속삭이고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특유의 경쾌하고 민첩한 발걸음으로 아들을 맞으러 나갔다. 세료자는 큰 공원에서 비를 만나 보모와 함께 정자에 머물다 왔다. 그럼 다음에 뵈요. 그녀는 브론스키에게 말했다. 이제 곧 경마장에 가야 해요. 베스치가 날 데리러 오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브론스키는 시계를 쳐다본 후 황급히 자리를 떴다. 24. 카레닌가의 발코니에서 시계를 들여다보았을 때 브론스키는 몹시 불안한 데다 자신의 생각에 푹 빠져서 시계 바늘을 보면서도 몇 시인지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자갈길로 나와 조심스럽게 진창길을 밟으며 콜레아스카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안나에 대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어 지금이 몇 시인지 브리안스키에 갈 시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안중에도 없었다. 종종 있는 일이지만 그에게는 그저 무슨 일 다음에 무슨 일을 하기로 되어 있는지를 가리키는 피상적인 기억력만 남아있었다. 그는 잎이 무성한 보리수의 비스듬한 그늘 아래서 마부석에 앉아 졸고 있는 마부에게로 다가갔다. 그는 땀에 젖은 말들 위에서 무지갯빛 기둥을 이루며 맴도는 모기떼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콜리아스카로 뛰어올라 브란스키의 집에 가라고 지시했다. 7베르스타를 가서야 비로소 시계를 볼 만큼 여유를 되찾은 그는 지금이 5시 반이며 자기가 늦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은 여러 종목의 경주가 있었다. 우선 호위대 군인들의 경주가 열리고 그 다음에는 장교들이 참가하는 2베르스타 경주, 4베르스타 경주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가 참가하는 경주는 바로 이 4베르스타 경주였다. 그는 자신이 참가하는 경주에 늦지 않게 갈 수 있었다. 하지만 브리안스키의 집에 들렸다가 하면 그는 제 시간에 간신히 도착할 것이다. 게다가 그때는 이미 대신들이 모두 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그는 브란스키에게 방문하겠다고 약속까지 했기 때문에 계속 가기로 결심하고 마부에게 마차를 아끼지 말라고 달리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는 브리안스키의 집에 도착하여 5분가량 있다가 다시 왔던 길로 콜리아스카를 전속력으로 몰았다. 이 질주는 그의 마음을 진정시켰다. 안나와의 관계에 있는 모든 괴로움, 그들의 대화 뒤에 나온 모든 불분명함,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서 뛰쳐나갔다. 이제 그는 커다란 만족과 흥분을 느끼며 경마에 대한 생각과 그럭저럭 경주에 늦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이따금 오늘 밤의 행복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그의 상상 속에서 강렬한 빛처럼 번뜩였다. 그는 별장과 베테르부르크에서 경마장을 향하는 마차들을 계속 추월하며 경마의 분위기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그럴수록 임박한 경주에 대한 감각이 더욱더 그를 사로잡았다. 그의 숙소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다. 모두 경마장에 가고 그의 하인만 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하인은 그에게 두 번째 경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 많은 신사들이 그에 대해 물으러 왔다는 것, 마국간에서 소년이 두 차례나 달려왔다는 것 등을 알렸다. 서두르는 기색 없이 옷을 갈아입은 후 브론스키는 바라크 쪽으로 마차를 몰라고 지시했다. 바라크 쪽을 보니 벌써 경마장 주위로 마차와 보행자와 군인들이 물결을 이루었고 관람석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그가 바라크로 들어가는 순간 벨 소리가 들린 것으로 보아 아마도 두 번째 경주가 진행 중인 것 같았다. 마국간으로 다가가던 그는 다리가 하얀 이 밤색발 글라디아토르와 마주쳤다. 푸른색으로 테를 두른 듯 큼지막해 보이는 귀를 가진 글라디아토르는 주황색과 푸른색이 덮인 덮개를 쓴 채 경마장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코로드는 어디 있지? 그는 마국간지기에게 물었다. 마국간에 있습니다. 말에 안장을 얻는 중입니다. 문이 열린 우리 안의 포르포르는 이미 안장이 얹혀 있었다. 사람들은 포르포르를 끌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늦지 않았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영국인이 말했다.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브론스키는 온몸을 부르르 뜨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말의 모습에 한 번 더 눈길을 던지고는 이 광경에서 가까스로 눈을 떼고 바라크를 나왔다.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기에 가장 적당한 때에 관람석으로 다가갔다. 이 베르스타 경주가 막 끝나가는 참이라 모든 이들의 시선이 마지막까지 온 힘을 다하여 결성 편말을 향해 말을 몰고 있는 근위 기병과 그 뒤를 따르는 경비병에게로 쏠렸다. 트랙의 안팎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결성점 쪽으로 몰렸고 근위 기병대의 장교와 병사들은 자기들의 장교이거나 동료인자의 승리를 기대하며 커다란 함성으로 기쁨을 표현했다. 브론스키는 경주의 끝을 알리는 벨 소리가 울리는 바로 그 순간에 군중들 한가운데로 슬며시 들어갔다.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선두로 들어온 키 큰 근위 기병은 안장에서 몸을 굽히고는 땀으로 짙은 색을 띤 채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회색 종마의 고삐를 늦추기 시작했다. 종마는 발을 땅바닥에 힘겹게 디디면서 그 커다란 몸뚱이의 빠른 속도를 줄였다. 그리고 근위 기병의 장교는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주위를 둘러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동료와 낯선 이들의 무리가 그를 둘러쌌다. 브론스키는 관람석 앞에서 조심스럽고도 자유롭게 움직이며 담소를 나누는 최고 상류층 무리를 일부러 피해 다녔다. 그는 그곳에 까레리나와 베시와 그의 형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신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하지만 끊임없이 마주치는 지인들이 그를 불러 세워 그에게 이미 끝난 경주에 대하여 세세하게 들려주고 그에게 늦게 온 이유를 물었다. 경주에 출전한 사람들이 시상을 위해 관람석으로 불려가고 모든 이들이 그쪽을 돌아보는 순간 브론스키의 형인 알렉산드로가 술에 취해 붉어진 코와 소탈한 표정을 드러낸 채 그에게 다가왔다. 견장을 단 이 대령은 중키에 알렉세이만큼이나 다부지고 외모는 오히려 알렉세이보다 더 잘생긴 데다 혈색도 더 좋았다. 술에 취해 코가 붉어진 그는 소탈한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내 쪽지를 받았니? 도대체 널 만날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가 말했다. 알렉산드르 브론스키는 방탕한 생활, 특히 술에 찌든 생활로 유명했지만 그야말로 완벽한 궁정 사람이었다. 지금 그는 자기로서는 불쾌한 이야기를 동생과 나누면서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눈이 그들을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치 동생과 대수롭지 않은 일에 대해 농담이라도 하는 양 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받았어. 그런데 솔직히 형이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모르겠어. 알렉세이가 말했다. 내가 걱정하는 건 말이지. 조금 전까지 너가 여기 없었다는 것을 내가 눈치챘다는 점. 그리고 월요일에 페테르고프에서 널 본 사람이 있다는 점이야. 일이 있었어. 당사자들만이 논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 말이야. 그리고 형이 그렇게 걱정하는 그 일은 그래. 하지만 그러려면 건물을 그만두고 내 일에 간섭하지 말아줘.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그것뿐이야. 알렉세이 브론스키의 음울한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의 튀어나온 아래턱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보기 드문 일이었다. 매우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답게 그는 좀처럼 화를 내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일단 그가 화를 내고 그의 아래턱이 떨리기 시작하면 알렉산드로 브론스키도 잘 알다시피 그는 매우 위험한 사람이 된다.
알렉산드로 브루스키는 쾌하게 미소를 지었다. 난 그저 어머니의 편지를 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어머니에게 답장하렴. 경기 전에 흥분하지 말고.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덧붙이고는 그의 곁을 떠났다. 그러나 그의 뒤를 이어 그 우정어린 인사가 브론스키를 멈추게 했다. 친구를 모른 척하기야. 잘 지냈나 이 사람아? 스테판 아르카디치가 말했다. 이곳에서도 이 눈부신 페테르부르크의 광희 한가운데서도 그는 모스크바에 있을 때 못지않게 혈색 좋은 얼굴과 반질반질하게 손질한 구레나루스로 빛났다. 어제 왔네. 자네의 승리를 보게 될 거라 생각하니 몹시 기쁘군. 언제 만날까? 내일 장교 식당에 들러. 브론스키가 말했다. 브론스키는 그의 외투 소매를 잡고 용서를 구한 뒤 경마장 한가운데로 갔다. 이미 그곳으로 장애물 경주를 위한 말들이 끌려오고 있었다. 경주를 마치고 기진맥진하여 땀에 젖은 말들이 마국간지기의 손에 이끌려 마국간으로 돌아가자 다음 경주에 출전할 새 말들이 차례차례 모습을 드러냈다. 대부분 영국산인 이 팔팔한 말들은 머리에 두근을 쓰고 배를 끈으로 단단히 조인 모습이 마치 거대한 괴조 같았다. 날씬한 미녀 푸르푸르가 오른쪽으로 끌려 나오고 있었다. 푸르푸르는 꽤 길고 탄력 있는 발목으로 마치 용수추를 단듯이 걸음을 내디뎠다. 푸르푸르와 멀지 않은 곳에서는 마국간지기들이 커다란 귀를 가진 글라디아토르의 몸뚱이로부터 덮개를 벗기고 있었다. 멋진 엉덩이, 발끝 바로 위에 붙은 듯 유달리 짧은 발목, 크고 아름답고 완벽한 균형을 자랑하는 몸매는 무심결에 브론스키의 주의를 끌었다. 그는 자기 말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또 그를 붙잡았다. 아, 저기 카레닌이 오는군요. 그 사람은 브론스키와 이야기를 나누다 말고 이렇게 말했다. 부인을 찾는데요. 부인은 관람석 한복판에 있는데 당신은 카레니나 부인을 보지 못하였습니까? 못 봤습니다. 브론스키는 이렇게 대답하고 지인이 카레니나가 있다고 가르친 관람석 쪽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자기 말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어떤 조치를 취해 두었어야 했던 안장을 브론스키가 미처 살펴볼 겨를도 없이 관람석 쪽에서 번호와 출발점을 정한다며 기수들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진지하고 딱딱한 표정을 한 17명의 장교들, 그 가운데는 얼굴이 창백해진 사람도 많았다. 이 관람석 쪽으로 모여 번호를 뽑았다. 브론스키는 7번을 뽑았다. 말에 올라타시오. 브론스키는 자신과 다른 기수들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것을 느끼며 긴장된 상태로 자기 말에게 다가갔다. 그는 긴장하면 대개 동작이 느려지고 침착해졌다. 코로드는 경마를 축하하기 위해 화려한 옷을 입었다. 단추를 모두 채운 검은 프로코트, 두 뺨을 받친 빳빳한 옷깃, 둥글고 검은 모자, 기병들이 신는 긴 부츠. 그는 말 앞에서 여느 때처럼 침착하고 거만한 태도로 몸소 양쪽 고삐를 모두 쥐고 있었다. 푸르푸르는 마치 열병에 걸린 것처럼 계속 부들부들 떨었다. 활활 타는 듯한 눈동자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브론스키를 힐끗거렸다. 브론스키는 말의 빼띠 밑에 손가락을 밀어 넣었다. 말은 더욱더 브론스키를 힐끔거리면서 이를 드러내고 한쪽 귀를 납작하게 눕혔다. 영국인은 자신이 얹은 안장을 검사받은 것에 대해 미소를 지어 보이려고 입술을 일그러뜨렸다. 어서 타세요. 그래야 흥분이 덜할 겁니다. 브론스키는 마지막으로 자기의 경쟁자들을 쳐다보았다. 그는 말을 달릴 때에는 그들을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미 앞서 출발 지점으로 말을 몰고 있었다. 위험한 경쟁자 가운데 한 명이자 브론스키의 친구인 갈라치는 기술을 태우지 않으려는 성난 종마 주위를 빙빙 돌고 있었다. 몸에 붙는 승마 바지를 입은 짝달막한 경비병은 영국인을 흉내내고 싶어 고양이처럼 등을 동그랗게 구부린 채 질주하고 있었다. 쿠조볼레프 공작은 창백한 얼굴로 그라포프 종막 사육장에서 데려온 순종 안마를 타고 있었고 영국인이 그 말의 고삐를 잡고 있었다. 브론스키와 그의 동료들은 모두 쿠조블레프를 잘 알고 있었다. 그 특유의 나약한 신경과 지독한 자존심도. 그들은 그가 매사에 겁이 많으며 특히 군마 타는 것을 무서워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그가 지금 이곳이 무서운 일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목이 부러지곤 한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장애물 옆에는 의사와 십자 표시를 탄 구급 마차와 간호사가 대기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경주를 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치자 브론스키는 그를 다정하게 격려하듯 눈짓을 해 보였다. 그는 최고의 경쟁자인 마오친과 그의 말 글라디아토르만을 쳐다보지 않았다. 서두르지 마세요. 코르드가 브론스키에게 말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장애물 앞에서는 주저하지도 말고 말을 억지로 내몰지도 마세요. 그냥 말이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알았어요. 브론스키는 고삐를 잡고 말했다. 가능하면 선두에 서세요. 하지만 설사 뒤처졌다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말이 미쳐 앞으로 나서기도 전에 브론스키는 유연하고 힘찬 동작으로 톱니처럼 삐죽삐죽한 강철 등자를 밟고 올라서서 삐걱거리는 가죽 안장에 자신의 다부진 몸을 경쾌하고도 단단하게 실었다. 브론스키가 오른발을 등자에 끼운 후 익숙한 동작으로 손가락 사이에 두 고삐를 가지런히 고르자 코르드가 손을 놓았다. 마치 어느 쪽 발을 먼저 내디뎌야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브루프르는 긴 목으로 고삐를 잡아당기며 자신의 유연한 등에 올라탄 기술을 용수철처럼 흔들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코르드는 걸음을 빨리하며 그를 뒤따랐다. 흥분한 말은 기술을 속이려는 듯 고삐를 양옆으로 잡아당겼고 브론스키는 말을 진정시키기 위해 목소리와 손을 사용하며 부질없는 노력을 했다. 이미 그들은 둑을 쌓은 시냇물 쪽으로 다가가며 출발점으로 정해진 장소로 향했다. 한 무리는 앞쪽에서 한 무리는 뒤쪽에서 말을 몰았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브론스키의 뒤쪽에서 진창길을 따라 말이 질주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오친이 하얀 다리에 큰 귀를 가진 글라디아토르를 몰며 그를 앞질렀다. 마오친이 긴 이를 드러내며 씩 웃었다. 하지만 브론스키는 성난 눈초리로 그를 노려보았다. 브론스키는 마오친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는데다 더욱이 지금은 그를 가장 힘든 적수로 여기고 있었다. 그는 그가 옆으로 달려가며 브론스키의 말을 놀라게 하자 브론스키는 그에게 화가 치밀었다. 브루프르는 왼발을 차올리며 갤럽으로 뛰다가 이 네 발 짐승이 단속적으로 네 발을 땅에서 떼며 질주하는 것, 벌쩍벌쩍 뛰는 것을 말하네요. 갤럽으로 뛰다가 두 번 도약을 하고는 팽팽하게 당겨져 고삐에 성을 내며 기술을 떨어뜨릴 듯한 불안전한 속보로 걸었다. 코르드도 인상을 찌푸린 채 천천히 달리다시피 하며 브론스키의 뒤를 따랐다. 25. 경주에 참가한 장교는 모두 17명이었다. 경주는 관람석 앞쪽에 있는 사베르스타 길이의 커다란 타원형 코스에서 열렸다. 이 코스에는 9개의 장애물이 설치됐다. 개울, 관람석 바로 앞에 있는 이1아르신은 약 71.12cm, 그러니까 이 아르신은 1.4m 정도네요. 이 아르신의 단단한 울타리, 물이 없는 호, 물을 채운 도랑, 비탈, 아일랜드 뱅크, 이 아일랜드 뱅크가 가장 어려운 장애물 가운데 하나랍니다. 아일랜드 뱅크. 그 가운데 아일랜드 뱅크는 마른 나뭇가지를 채운 흙더미로 그 뒤에는 말에게 보이지 않는 도랑이 하나 더 있어서 말이 두 장애물을 한꺼번에 뛰어넘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또다시 물을 채운 두 개의 도랑과 물이 없는 호를 지나면 마침내 관람석 맞은편의 결승점이 나타난다. 하지만 경주가 시작되는 곳은 원 코스가 아니라 그곳에서 104젠 떨어진 곳이었고 이 범위 안에 첫 번째 장애물이 있었다. 그것은 폭이 3아르신이고 양옆을 두구로 막은 개울이었다. 이 개울을 뛰어넘든 걸어서 건너든 그것은 기수의 자유였다. 기수들은 세 차례나 정렬을 했지만 매번 누군가의 말이 앞으로 쑥 튀어나왔기 때문에 다시 처음부터 출발선에 서야 했다. 마침내 네 번째 구령을 외칠 때는 노린한 출발 신호원인 세스트린 대령도 이미 화가 나 있었다. 출발! 하는 소리에 기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수들이 정렬하는 동안 모든 시선과 모든 망원경이 화려한 기수들에게 쏠렸다. 출발했어. 달린다. 기대에 찬 침묵 뒤에 사방에서 이런 말들이 터져나왔다. 사람들은 경기를 더 잘 보기 위해 때를 지어 또는 혼자서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며 뛰어다녔다. 첫 순간 밀집해 있던 기수들이 옆으로 넓게 퍼졌다. 그리고 그들이 둘씩 혹은 셋씩 잇따라 개울에 접근하는 것이 보였다. 관중들의 눈에는 모두 동시에 달려나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기수들에게는 그들에게 큰 중요성을 갖는 몇 초의 차이가 있었다.
흥분한 데다 지나치게 긴장한 프루프루는 그 첫 순간을 놓치는 바람에 몇몇 말들에게 뒤처지고 말았다. 그러나 개울에 채 이르기도 전에 브론스키는 고삐를 잡아당기는 말을 온 힘을 다해 제어하며 앞의 세 마리를 손쉽게 앞질렀다. 이제 그의 앞에는 코앞에서 규칙적이고 경쾌한 동작으로 엉덩이를 흔드는 마오친의 밤생말 글라디아토르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쿠조블레프를 싣고 맨 앞에서 달리는 아름다운 디아나만 있었다. 처음 몇 분 동안 브론스키는 자신도 말도 제어할 수 없었다. 그는 첫 번째 장애물인 개울이 나타나기 전까지 말의 움직임을 지배하지 못했다. 글라디아토르와 디아나는 거의 동시에 개울에 도착했다. 두 말은 차례로 개울 위를 날아 건너편으로 넘어갔다. 어느새 푸르푸르도 그 뒤를 뛰어 날아갈 듯이 비상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이 공중에 떠 있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 브론스키는 문득 자기 말의 발 아래로 개울 건너편에서 버둥거리는 쿠조블레프와 디아나를 보았다. 이 관로 속에 설명이 있네요. 쿠조블레프가 도약 후 말 고삐를 놓치는 바람에 말도 그와 함께 곤두박질 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쿠조블레프와 디아나를 보았다. 블론스키가 이 자세한 정황을 안 것은 나중의 일이었고 지금 그는 디아나의 머리나 다리가 바로 아래 프루프루가 착지해야 할 자리에 있는 건 아닌지 볼 뿐이었다. 하지만 프루프루는 땅에 착지하는 고양이처럼 등과 다리에 힘을 줘 디아나를 피한 후 계속해서 달렸다. 오, 예쁜 것, 브론스키는 생각했다. 개울을 넘은 후 브론스키는 말을 완전히 지배하며 제어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오친의 뒤를 이어 커다란 울타리를 넘은 후 그 앞의 장애물이 없는 204젠 정도의 구간에서 그를 추월할 생각이었다. 커다란 울타리는 차르의 관람석 바로 앞에 있었다. 그와 마오친이 악마는 사람들은 커다란 울타리를 이렇게 악마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악마에게 접근하는 순간 군주와 모든 대신과 일반 군중들은 일제히 그들을 즉 브론스키와 말 한 마리의 길이만큼 앞서 달리는 마오친을 쳐다보았다. 브론스키는 자신을 향해 사방에서 쏟아지는 그 시선들을 느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자기 말의 기와 목,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땅, 빠른 박자에 맞추어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앞서 달리는 글라디아토르의 엉덩이의 하얀 다리만 보였다. 높이 뛰어오른 글라디아토르는 아무데도 부딪히지 않은 채 짧은 꼬리를 흔들며 브론스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브라보!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브론스키의 눈앞에 바로 그 앞에 울타리의 판자가 아른거렸다. 말은 동작에 지극히 작은 변화도 보이지 않으며 그를 태운 채 날아올랐다. 판자가 사라졌다. 다만 뒤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앞서 달리는 글라디아토르 때문에 흥분한 말이 판자 앞에서 너무 일찍 뛰어오르는 바람에 뒷발굽이 판자에 부딪혔던 것이다. 그러나 말의 속력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진흙덩이를 얼굴에 맞은 브론스키는 자신과 글라디아토르 사이의 거리가 다시 똑같아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다시 앞서 달리는 글라디아토르의 엉덩이와 짧은 꼬리를 보았고 또다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하얀 다리를 보았다. 브론스키가 이제 마오친을 앞질러야 한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프루프루도 이미 그의 생각을 헤아리고는 아무런 재촉도 받지 않았는데도 눈에 띄게 속력을 내면서 가장 유리한 쪽, 즉 밧줄을 쳐둔 쪽으로 파고들며 마오친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마오친은 밧줄이 있는 쪽을 양보하지 않았다. 브론스키가 바깥쪽으로 가도 추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가 무섭게 프루프루는 발을 바꾸어 다름 아닌 그 방법으로 앞질러 가기 시작했다. 이미 땀으로 거무스름해진 프루프루의 어깨가 글라디아토르의 엉덩이와 나란해졌다. 얼마 동안 그들은 나란히 달렸다. 하지만 그들이 향해 가는 장애물을 앞에 두고 브론스키는 바깥쪽으로 돌지 않기 위해 고삐를 움직여 비탈해서 마오친을 잽싸게 추월했다. 브론스키는 진흙을 뒤집어서 마오친의 얼굴을 헐기 쳐다보았다. 그에게는 마오친이 씩 웃는 것처럼 여겨졌다. 브론스키는 마오친을 추월했지만 바로 뒤에서 그를 느꼈고 바로 등 뒤에서 규칙적인 도약 소리와 글라디아토르의 콧구멍이 내어 뿜는 여전히 활기찬 단속적인 목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의 두 장애물, 즉 도랑과 울타리는 쉽게 넘었다. 그러나 브론스키에게는 글라디아토르의 거친 숨소리와 도약이 더욱더 가깝게 들렸다. 그는 말에 박차를 가했고 말이 쉽사리 속도를 높이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느꼈다. 그러자 글라디아토르의 발굽 소리가 또다시 전과 똑같은 간격을 두고 들리기 시작했다.
브론스키는 선두를 차지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원했던 것이고 호로드가 그에게 권했던 것이다. 이제 그는 승리를 확실했다. 그의 흥분과 기쁨, 브루프르를 향한 다정함이 더욱 강해졌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싶었지만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신을 진정시키며 말을 재촉하지 않으려 애썼다. 글라디아토르에게 남아있으리라 짐작되는 만큼의 여력을 자기 말에게도 비축해 두기 위해서였다. 이제 단 하나 가장 어려운 장애물이 남아있었다. 만약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그것을 넘기만 한다면 그는 맨 먼저 결승점에 도착할 것이다. 그는 아일랜드 뱅크를 향해 말을 몰아갔다. 그는 프루프르와 함께 아직 멀찍이 떨어져 있는 그 뱅크를 보았다. 그 순간 그 둘, 즉 브론스키와 말의 뇌리에 순간적으로 의혹이 스쳤다. 그는 말의 귀에서 주저하는 빛을 보자 채찍을 쳐들었다. 그러나 곧 이러한 의혹이 근거 없는 것임을 깨달았다. 말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다. 말은 그가 가정한 그대로 속력을 더해 침착하게 땅을 박차고 뛰어오르며 그 반동에 몸을 맡겼다. 그 힘은 말을 도랑너머로 멀리 실어갔다. 바로 그러한 박자와 그러한 보조로 프루프르는 힘들지 않고 계속 달렸다. 브라보 브론스키. 장애물 옆에 무리지어 서 있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연대 사람들과 친구들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야시빈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지만 그의 모습은 보지 못했다. 오 예쁜 것. 그는 프루프르에 대해 생각하며 뒤에서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뛰어넘었군. 그는 뒤에서 글라디아토르가 도약하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이제 남은 장애물은 이 아르신 너비의 물이 있는 도랑뿐이었다. 브론스키는 그 도랑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다. 하지만 2등과의 거리를 훨씬 벌려놓고 싶었기 때문에 질주의 리듬에 맞춰 말의 머리를 당겼다 내렸다 하며 고삐를 둥글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말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리고 있음을 느꼈다. 말의 목과 어깨가 땀으로 젖었을 뿐 아니라 말갈기 아래쪽과 머리와 뾰족한 귀에도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혔다. 게다가 말은 거칠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 여력만으로도 남은 200사전을 충분히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브론스키는 자신의 몸이 땅에 더욱 가까워지고 동작이 유난히 부드러워지는 듯한 느낌만으로 자기 말이 얼마나 속도를 높였는지 알았다. 말은 마치 조그만 도랑이 있는 줄도 몰랐다는 그것을 훌쩍 뛰어넘었다. 말은 새처럼 도랑을 넘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브론스키는 끔찍하게도 말의 움직임을 따라잡지 못한 자신의 안장 위에 내려앉으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스스로도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다. 갑자기 그의 위치가 바뀌었고 그는 무언가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밤색 종마의 하얀 다리가 바로 옆으로 어른거리더니 마오친이 빠르게 질주하며 옆으로 지나갔다. 브론스키의 한쪽 발이 땅에 닿았고 그의 말이 그 발 위로 쓰러졌다. 그는 말이 옆으로 쓰러지기 전에 가까스로 발을 빼냈다. 말은 무거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키려 땀에 젖은 가나다란 목을 부질없이 버둥대다가 브론스키의 발 아래서 마치 총에 맞은 새처럼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다. 브론스키의 서툰 동작이 말의 등뼈를 부러뜨린 것이다. 하지만 그가 이 사실을 안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었다. 지금 그의 눈에는 빠르게 멀어져가는 마오친이 보일 뿐이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는 진흙투성이 땅에 몸을 비틀거리며 홀라 서 있었고 그의 앞에는 땅바닥에 들어누운 프루프루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에게 머리를 돌린 채 아름다운 눈동자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브론스키는 말의 고삐를 잡아당겼다. 말은 다시 안장의 양날개를 삐걱거리며 물고기처럼 연신 몸부림을 치더니 앞다리를 세웠다. 그러나 엉덩이를 일으킬 힘이 없어 이내 비틀거리며 다시 옆으로 쓰러졌다. 열정으로 일그러진 창백한 얼굴로 아래턱을 덜덜 떨면서 브론스키는 뒤축으로 말의 배를 걷어차고 다시 고삐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말은 움직이지 않았다. 말은 콧잔등을 땅에 파묻은 채 호소하는 듯한 눈빛으로 주인을 바라보기만 했다. 아, 브론스키는 머리를 움켜쥔 채 중얼거렸다. 아, 무슨 짓을 한 거지? 그가 소리쳤다. 경주에서 지다니, 게다가 수치스럽고 용서받지 못할 잘못까지. 이 가련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죽이다니. 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군중들, 의사, 위생병, 그와 같은 연대에 있는 장교들이 그에게 달려왔다.
불행하게도 그는 자신이 다친 데 하나 없이 무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말은 등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총살하기로 결정했다. 브론스키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고 그 누구와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획 돌아서서 머리에서 벗겨진 군모를 줍지도 않고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경마장을 떠났다. 그는 불행하다고 느꼈다. 난생 처음으로 가장 지독한 불행,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맛본 것이다. 야시비는 군모를 들고 쫓아와 그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30분이 지난 후 브론스키는 정신을 차렸다. 그러나 이 경주에 대한 기억은 그의 평생에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다.